지금 중국과의 무역이 완전히 끊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16년 7월 8일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했어요. 중국은 즉각 반발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외교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2017년 3월 롯데마트 중국 매장 87곳이 동시에 문을 닫았어요. 소방 점검이라는 명목이었죠. 다시 문을 연 매장은 거의 없었어요. 한류 콘텐츠 금지령이 내려졌고 중국인 단체 관광도 중단됐어요. 명동 거리가 한산해졌고 제주도 면세점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그래도 사람들은 말했어요. 일부 업종만 타격받는 거 아니야?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리진 않을 거야. 숫자를 한번 볼까요? 2016년 대중 수출액이 1244억 달러였어요. 우리 전체 수출의 25.1%였죠. 4분의 1이 중국으로 간 거예요. 사드 보복으로 관광 손실만 55조 원으로 추정됐고 화장품 업계 매출은 30%나 급감했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중국이 정말 원했다면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죠. 왜냐고요? 중국도 한국 부품이 필요했으니까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제품? 중국 공장들이 돌아가려면 한국산 중간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2025년 상황이 달라졌어요. 중국은 이제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거든요. 배터리도 만들고 디스플레이도 만들어요. 2010년대에 한국에서 수입하던 부품들을 이제 자국에서 생산하는 거죠.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 중 중국이 대체 가능한 비율이 2016년에는 40%였는데 2025년에는 75%로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지금 중국과의 무역이 완전히 끊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거 사례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1941년 8월 미국이 일본의 석유 수출을 전면 금지했어요. 당시 일본은 석유의 80%를 미국에서 수입했거든요. 6개월치 비축량이 있었죠. 일본 해군은 계산했어요. 6개월 후면 전함이 움직이지 못해. 공장이 멈춰. 일본은 선택을 해야 했어요. 굴복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일본은 진주만을 공격했죠. 1973년 10월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금지했어요. 서방 국가들을 압박하기 위해서였죠.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의 유조선이 멈춰섰고 독일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했어요. 일본에서는 휘발유를 사려는 차들이 주유소 앞에 3km씩 줄을 섰죠. 오일 쇼크였어요. 네덜란드 정부는 일요일 자동차 운행을 금지했고 독일은 고속도로 속도를 제한했어요. 일본은 공장 가동률을 30% 줄였죠. 6개월 만에 선진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실업률은 2배로 뛰었어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서방은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했고 러시아는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를 끊었죠. 독일은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55%였어요. 겨울이 다가왔죠. 독일 정부는 국민들에게 난방 온도를 18도로 낮추라고 요청했고 공장들은 에너지 배급제를 받았어요. 독일 화학 대기업 BASF는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에너지 비용이 2배로 뛰었거든요. 알루미늄 공장들이 문을 닫았어요. 전기료를 감당할 수 없었죠. 독일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 빠졌고 2023년에도 회복하지 못했어요.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한 나라가 특정 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했죠. 둘째, 그 자원이 갑자기 끊겼어요. 셋째, 대체제를 찾는데 최소 6개월에서 2년이 걸렸고요. 넷째, 그 기간 동안 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됐어요. 2026년 대한민국은 중국에 무엇을 의존하고 있을까요? 수출 시장으로서의 중국. 2025년 기준 대중 수출 비중은 19.7%예요. 2016년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1위거든요. 반도체 수출의 40%가 중국으로 가고 석유화학 제품의 35%, 디스플레이의 60%가 중국으로 가요. 수입처로서의 중국도 있죠. 우리가 중국에서 들여오는 것들이요. 히토류의 90%를 중국에서 수입해요. 히토류 없이는 반도체를 만들 수 없어요. 전기차 배터리도 스마트폰도 만들 수 없죠. 의약품 원료의 70%를 중국에서 수입하거든요. 항생제, 해열제, 진통제 원료요. 요소수의 97%도 중국에서 수입해요. 2021년 요소수 대란 기억하시죠? 화물차가 멈춰섰고 택배가 끊겼잖아요. 중간재 공급망에서의 중국도 빼놓을 수 없어요. 한국 제조업은 중국산 부품 없이 돌아가기 어렵거든요. 배터리 양극재의 55%가 중국산이에요. 태양광 패널 부품의 80%, 가전제품 부품의 45%가 중국산이죠. 그렇다면 중국과의 무역이 끊기는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그려볼까요? 어떤 계기로 끊어질 수 있을까요? 대만 문제가 있죠.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려 할 때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중국은 경제 보복을 할 거예요. 한반도 문제도 있어요. 북한 급변 사태 시 한미 연합군이 개입하면 중국은 한국을 적대시할 거고요. 반도체 전쟁도 있죠.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면 중국은 보복할 거예요. 어떤 이유든 결과는 비슷해요. 중국이 한국과의 무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날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주, 월요일 아침 뉴스가 터져요. 중국이 한국산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중 수출 기업 주가가 폭락하죠.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에 15% 떨어지고 SK하이닉스가 20%, LG화학이 18% 떨어져요. 코스피가 500포인트 급락하죠. 화요일 중국 세관이 한국 선박 입항을 거부해요. 부산항에서 출발한 컨테이너선이 상하이 항구에서 되돌아오는 거예요. 선박 안에는 반도체 100억 원어치가 실려 있어요. 돌아오는 운임도 내야 하고 보관료도 내야 하는데 수출 대금은 한 푼도 못 받죠. 수요일 중국이 한국으로 오는 화물도 중단해요. 히토류 선적이 멈추고 의약품 원료 선적이 멈추고 요소수 선적이 멈춰요. 인천항에 도착해야 할 화물선 50척이 중국 항구에 묶여 있어요. 목요일 정부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요. 히토류 비축량을 점검하는데 3개월치가 있네요. 의약품 원료는 2개월치, 요소수는 1개월치예요.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발표해요. 국민 여러분 침착하십시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는 사재기가 시작되죠. 금요일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서 비상회의가 열려요. 반도체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거든요. 중국 바이어들이 주문을 취소했어요. 중국이 전체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데 그 물량을 어디로 돌리죠? 다른 나라 바이어들에게 연락해요. 그런데 갑자기 물량이 늘었다고 하니까 가격을 깎으려고 해요. 20% 할인해 주세요.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생산을 줄여야 할까요? 둘째 주, 화학 공장들이 가동률을 낮춰요. 여수 산업단지 석유화학 공장이 절반만 돌아가요. 중국이 주요 수출처였는데 끊겼으니까 재고가 쌓이는 거죠. 창고가 가득 차요. 더 이상 생산해도 팔 곳이 없어요. 공장장이 직원들을 모아요. 당분간 주 4일만 근무합니다. 급여는 80%만 지급됩니다.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흔들려요. LG 디스플레이 구미 공장에서 구조조정 소문이 돌아요. 중국 향 디스플레이 수출이 60%였는데 전부 끊겼거든요. 협력업체들이 먼저 쓰러지기 시작해요. 부품을 납품하던 중소기업들이요. LG에서 발주가 끊기니까 매출이 사라지는 거죠. 경기도 파주의 한 디스플레이 부품업체가 문을 닫아요. 직원 80명이 해고되죠. 병원에서 약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항생제 재고가 바닥나요? 중국산 원료로 만든 약들이거든요. 제약회사들이 긴급 수입처를 찾아요. 인도에 연락하는데 가격이 2배예요. 어쩔 수 없이 사죠. 약값이 오르고 병원에서 약 처방을 제한하기 시작해요. 화물 대란이 시작돼요. 요소수 재고가 떨어지니까 주유소마다 요소수를 사려는 화물차가 줄을 서요. 정부가 배급제를 실시해요. 화물차 한 대당 10리터로 제한하는 거죠. 택배 물량이 줄어들고 배송이 지연돼요. 쿠팡에서 다음날 배송이 사라져요. 셋째 주, 실업자가 쏟아져요. 대중수출 기업들이 감원을 시작하거든요. 비정규직부터 자르고 계약직 갱신을 중단하고 파견직을 내보내요. 협력업체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어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주 만에 실업자가 8만 명 늘었다고 해요. 서울 구로구에 사는 박민수 씨 이야기예요. 35살이고 디스플레이 부품 회사 과장이었어요. 회사가 문을 닫았거든요. 중국 수출이 전체 매출의 80%였는데 갑자기 매출이 사라지니까 회사가 버틸 수 없었던 거죠. 박민수 씨는 퇴직금 2천만 원을 받았어요. 전세 대출 1억 5천만 원이 있고 월 이자가 63만 원이에요. 아내는 육아휴직 중이고 3살 아이가 있죠. 이력서를 넣기 시작해요. 그런데 같은 업종은 다 구조조정 중이에요. 아무도 사람을 안 뽑아요. 다른 업종으로 눈을 돌리는데 경력 단절을 감수해야 하고 연봉을 30% 낮춰야 해요. 그래도 지원하죠. 근데 면접 기회가 안 와요. 경쟁률이 100대 1이거든요. 2주가 지났어요. 통장 잔고가 줄어들어요. 이자를 내고 생활비를 쓰면 한 달에 300만 원이 나가요. 퇴직금으로 6개월 버틸 수 있을까요? 부산 사하구에 사는 김영희 씨 이야기도 있어요. 42살이고 석유화학 공장 생산직이었어요. 16년째 다녔죠. 회사가 주 4일 근무로 전환했어요. 급여가 20% 깎였거든요. 월 350만 원 받던 게 280만 원이 됐어요. 아파트 담보대출 2억 원이 있고
월 이자가 83만 원이에요. 고등학생 아들이 둘이고 학원비가 월 100만 원이에요. 계산을 해봐요. 급여 280만 원에서 이자 83만 원을 내면 197만 원 남죠. 생활비로 150만 원 쓰면 47만 원 남고요. 학원비 100만 원을 낼 수 없어요. 아들에게 말해요. 학원을 하나 끊어야 해? 아들이 물어요. 왜요? 김영희 씨는 대답하지 못해요. 넷째 주, 정부가 긴급 경제 대책을 발표해요. 첫째, 수출 다변화 지원금 1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해요. 중국 외 지역 수출 기업에 금융 지원을 한다는 거죠. 둘째, 히토류 등 핵심 광물 비축량을 6개월로 늘리겠다고 하고요. 셋째, 긴급 고용 안정 자금 5조 원을 편성한대요. 실업자 생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해요. 시장 반응은 냉담해요. 10조 원으로 뭘 하겠어요? 연간 대중 수출액이 1,500억 달러인데 200조 원이에요. 10조 원은 5%에 불과하잖아요. 히토류 비축을 늘린다고 해도 당장 수입선이 없어요.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의 80%를 생산하거든요. 나머지 20%는 호주, 미국, 미얀마에서 나오는데 그 물량도 이미 계약이 끝난 물량이에요. 한국이 갑자기 사겠다고 해도 팔 물건이 없는 거죠. 두 달째, 제조업 위기가 실물 경제로 번져요. 실업자가 20만 명을 넘어서고 소비가 얼어붙어요. 백화점 매출이 30% 떨어지고 명동 거리가 한산해요. 식당이 텅 비어 있어요. 사람들이 지갑을 닫았거든요. 서울 강남에서 치킨집을 하던 이철수 씨 이야기예요. 45살이에요. 보증금 5천만 원에 대출 7천만 원을 받아서 가게를 열었어요. 평소에 하루 매출이 12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한 달 매출 3,600만 원에서 재료비 1,200만 원, 월세 300만 원, 인건비 200만 원을 빼면 1,900만 원 남았어요. 거기서 대출 이자 29만 원 내고 생활비 쓰면 그럭저럭 살았죠. 이제 하루 매출이 60만 원으로 줄었어요. 한 달 매출이 1,800만 원이에요. 고정비는 똑같이 나가요. 월세 300만 원, 인건비 200만 원, 재료비는 매출에 비례해서 600만 원으로 줄었고요. 합치면 1,100만 원이에요. 남는 돈이 700만 원이죠. 여기서 대출이자 29만 원 내고 생활비 300만 원 쓰면 371만 원 남아요. 장사는 되는데 미래가 안 보여요. 매출이 더 떨어지면요? 손해를 보게 돼요. 지금 가게를 정리해야 할까요? 버텨야 할까요? 이철수 씨는 밤새 고민해요. 가게를 정리하면 보증금 5천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인테리어 비용 3천만 원은 날아가죠. 대출 7천만 원은 그대로 남고요. 다시 취업할 수 있을까요? 45살 자영업자를 어느 회사가 뽑아줄까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요. 집을 파는 사람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실업 우려 때문에 누구도 큰 돈을 빚내서 집을 안 샀거든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0% 떨어져요. 강남 아파트도 예외가 아니에요. 전세 시장도 무너지죠.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세입자가 늘어나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주인이 돈이 없어요.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최지훈 씨 이야기예요. 38살이에요. 아파트를 5억에 샀는데 대출 3억을 받았어요. 전세를 2억에 놓았고요. 월세 수입은 없지만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 이자를 내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세입자가 2년 만기가 돌아와서 나가겠다고 해요? 전세금 2억을 돌려줘야 하는 거죠. 최지훈 씨는 새 세입자를 구해요. 전세 시장이 얼어붙어서 6개월이 지나도 세입자가 안 구해져요. 어쩔 수 없이 전세금을 1억 8천으로 낮춰요. 그래도 안 구해지죠. 1억 5천으로 내려요. 겨우 세입자가 들어와요. 5천만 원이 모자라요. 최지훈 씨는 5천만 원을 마련해야 해요. 어디서 구하죠?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어요. 2천만 원이 부족해요. 친척에게 빌려요. 이자는 월 10만 원이고요. 석 달째. 금융시장이 흔들려요. 은행들이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하거든요. 기업 대출 연장을 거부하고 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부터 정리해요.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져요. 자금 회전이 안 돼요. 은행이 돈을 안 빌려주니까 운영자금이 떨어지고 직원 월급을 못 주고 부도가 나는 거죠. 경기도 안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문을 닫아요. 직원 150명이 일자리를 잃어요. 대표는 개인 파산을 신청해요. 20년 회사 경영이 3개월 만에 끝난 거예요. 협력업체들도 연쇄 부도가 나요. 부품 회사에 납품하던 소재업체, 소재업체에 원료를 대던 화학회사. 도미노처럼 쓰러지죠. 실업자가 40만 명을 넘어서요. 고용보험 기금이 바닥나기 시작해요. 정부가 추가 예산을 투입하고 재정이 악화돼요. 국채를 발행하죠.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위험이 제기돼요. 6달째. 산업 생태계가 무너져요.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거든요. 중국 시장을 잃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투자를 중단해요.
평택과 용인에 짓던 신규 공장 건설이 연기되고 건설사들이 타격을 받아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죠. 배터리 산업도 무너져요.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공장 가동을 중단해요.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배터리 수입을 막았거든요. 국내 공장도 감산에 들어가요. 중국산 양극재 수급이 끊겨서 생산량을 늘릴 수 없어요. 대체 수입선을 찾았지만 가격이 50% 비싸요. 원가가 올라가고 수익성이 악화되죠. 조선 산업도 타격을 받아요. 중국 선주들이 발주를 취소하거든요. 한국 조선소에 맡긴 선박건조 계약을 파기해요. 위약금을 물어도 상관없어요. 현대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 인력 감축이 시작돼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먼저 잘려요. 실업자가 80만 명을 넘어서요. 실업률이 4%에서 6%로 뛰어올라요. 청년 실업률은 15%를 넘어서죠.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어요. 채용 시장이 얼어붙었거든요.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실업급여 신청자가 폭증하고 고용보험 기금이 고갈돼요. 정부가 일반 예산에서 돈을 퍼넣어요. 복지 예산을 삭감하죠. 다른 곳에 쓸 돈을 실업 대책에 써야 하는 거예요. 의료 시스템이 흔들려요. 중국산 의약품 원료 수입이 끊겼거든요. 대체 수입선을 찾았지만 물량이 부족해요. 병원에서 약 처방을 제한하고 비급여 약은 아예 구할 수 없어요. 만성질환자들이 고통받아요. 당뇨약, 고혈압약 수급이 불안정하죠. 1년째.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 빠져요.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2.5%를 기록해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에요. 수출이 30% 급감했고 내수도 20% 줄었어요. 투자가 멈췄죠. 정부 부채가 급증해요. 실업 대책, 기업 지원, 금융 안정화에 쏟아부은 돈이 150조 원을 넘어서거든요. 국가 부채 비율이 GDP의 60%를 돌파해요.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 신용 등급을 강등하죠. AA에서 A+로 내려가요. 원화 가치가 폭락해요. 달러당 1,800원을 넘어서요. 수입 물가가 뛰어올라요. 석유가스, 식량 가격이 오르고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죠. 인플레이션이 시작돼요.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서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죠. 기준금리가 5%로 올라요.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가계부채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개인 파산 신청이 쏟아져요. 부산에 살던 김영애 씨를 다시 만나볼까요? 1년이 지났어요.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고 김영희 씨는 실업자가 됐어요. 6개월 동안 구직 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실업급여로 버텼죠. 실업급여가 끝났어요. 아파트 대출 이자를 못 냈고 3개월 연체했어요.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와요. 아파트를 파세요. 아파트를 내놨어요. 3억에 샀던 아파트를 2억 5천에 내놨는데 6개월이 지나도 안 팔려요. 2억으로 내렸어요. 그래도 안 팔려요. 은행이 경매를 신청하죠. 경매에서 1억 8천에 낙찰돼요. 대출 2억을 갚고 2천만 원이 부족해요. 김영희 씨는 2천만 원을 빚진 채로 집에서 쫓겨나요. 가족은 월세 50만 원짜리 빌라로 이사해요. 서울에 살던 박민수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8개월 동안 구직 활동을 했어요. 겨우 일자리를 찾았죠. 연봉은 절반으로 줄었어요. 3,5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 됐거든요. 전세 대출 이자를 내기 빠듯해요. 아내가 일을 나가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죠. 맞벌이로 겨우 버텨요. 저축은 꿈도 못 꿔요. 한 달 살아가는 게 전부예요. 강남에서 치킨집을 하던 이철수 씨는 가게를 정리했어요. 보증금은 받았지만 인테리어 비용 3천만 원과 대출 7천만 원이 남았죠.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어요. 시급 1만 원이에요. 하루 8시간 일하면 8만 원이죠. 한 달 240만 원 정도 벌어요. 대출 이자 29만 원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어요. 45살의 삶이 이렇게 바뀌는데 1년이 걸렸어요. 2년째. 산업 구조가 재편돼요.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산업들은 사라지거나 축소되죠. 디스플레이 산업이 거의 무너졌고 석유화학 산업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일부 기업들은 동남아시아로 수출처를 돌렸는데 중국 시장 규모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새로운 산업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중국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공급망을 만들려는 시도들이죠. 정부가 희토류 재활용 산업을 육성해요. 폐전자 제품에서 희토류를 추출하는 기술이에요. 의약품 원료 국산화에 투자하고요. 근데 10년 걸릴 일이에요. 당장은 소용없죠. 일자리 구조도 바뀌어요. 제조업 일자리가 60만 개 사라졌고 서비스업 일자리가 20만 개 늘었어요. 하지만 질이 달라요. 제조업 일자리는 월급 350만 원의 4대 보험이 있었는데
서비스업 일자리는 월급 200만 원의 계약직이에요.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심해지죠. 3년째 경제가 서서히 회복 기미를 보여요.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플러스로 돌아서요. 0.5% 성장이에요. 거의 제자리죠. 실업률이 6%에서 5%로 떨어져요. 여전히 높아요. 주가가 조금 회복돼요. 바닥에서 20% 정도 올랐는데 여전히 위기 전 수준의 절반이에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중산층의 30%가 빈곤층으로 추락했어요. 집을 잃은 사람들, 안정적인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저축이 바닥난 사람들, 빚만 남은 사람들이요. 청년들은 희망을 잃었어요. 취업이 안 되거든요.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은 더더욱 포기해요. 출산율이 0.5명 아래로 떨어지고 인구 감소가 가속화돼요. 나라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거죠. 고령층은 더 힘들어졌어요.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거든요. 물가가 올랐으니까요. 70대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아요. 경비, 청소, 배달 일을 해요.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에요. 국가 간 무역 분쟁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건 가능해요. 첫째, 소득원을 다변화하세요. 한 회사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투잡을 준비하고 프리랜서 일거리를 찾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배우세요. 회사가 무너져도 버틸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거예요. 둘째, 고정비를 낮추세요. 월 지출에서 꼭 필요한 것만 남기세요. 구독 서비스를 정리하고 과도한 보험을 줄이고 통신비를 낮추고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고정비가 낮을수록 위기 때 버티기 쉬워요. 셋째, 비상금을 최소 1년치 확보하세요. 6개월은 부족해요. 1997년 때도 6개월로는 안 됐거든요. 재취업에 평균 8개월 걸렸어요. 1년은 있어야 해요. 월 생활비가 250만 원이면 3천만 원이에요. 많은 돈이죠. 하지만 이게 생존의 차이를 만들어요. 넷째,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세요. 위기 때는 금리가 급등하거든요. 변동금리는 이자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요. 감당 못해요.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고정금리 전환을 상담하세요. 금리가 조금 높아도 괜찮아요. 예측 가능한 게 중요하거든요. 다섯째, 레버리지를 줄이세요. 빚을 최소화하세요. 집을 사려고 과도하게 대출받지 마세요. 여유 자금으로 사고 없으면 기다리세요. 빚이 많을수록 위기 때 취약해요.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빚만 남거든요. 여섯째, 현금을 확보하세요. 주식, 부동산, 코인 다 좋아요. 하지만 위기 때는 현금이 왕이에요. 자산 가격이 폭락할 때 현금이 있으면 기회가 돼요. 포트폴리오의 30%는 현금으로 두세요. 일곱째, 기술을 배우세요. AI,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영상 편집, 번역.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40대도 배울 수 있고 50대도 배울 수 있어요. 유튜브에 무료 강의가 넘쳐나요. 6개월 투자하면 부업 소득을 만들 수 있어요. 여덟째, 인맥을 관리하세요. 위기 때는 정보가 생존을 결정해요. 어느 회사가 채용하는지, 어느 산업이 버티는지, 어느 지역에 일자리가 있는지. 이런 정보는 인맥에서 나와요. 동문회,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세요. 사람을 만나세요. 아홉째, 건강을 챙기세요. 위기 때 아프면 끝이에요. 병원비가 나가고 일을 못하고 소득이 끊기죠. 지금부터 운동하세요. 술을 줄이고 담배를 끊고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에요. 열째, 가족과 대화하세요. 위기 시나리오를 함께 논의하세요. 소득이 절반으로 줄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집을 팔아야 하면 어디로 갈 것인지, 누가 먼저 일자리를 구할 것인지 미리 합의해 두세요. 1973년 오일 쇼크 때 네덜란드는 준비가 돼 있었어요. 정부가 석유 비축량을 6개월치 확보해뒀고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협조했어요. 일요일 차량 운행 금지를 받아들였죠. 6개월 만에 위기를 극복했어요. 독일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석유 비축량이 한 달치였거든요. 공장이 멈췄고 실업자가 쏟아졌어요. 회복하는 데 2년 걸렸죠. 2022년 러시아 가스 중단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노르웨이는 자체 가스전이 있어서 타격이 없었어요. 독일은 러시아 가스에 55% 의존했고 경제가 무너졌죠. 준비의 차이였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중국 의존도는 여전히 높고 대체 시장은 부족해요. 핵심 자원 비축량은 3개월치예요. 국민들은 위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중국과의 무역이 끊길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10%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확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어났을 때 결과가 중요하죠. 1%라도 일어나면 삶이 무너져요. 보험을 생각해 보세요. 집에 불이 날 확률은 0.1%예요. 그래도 화재보험을 들잖아요. 왜냐고요? 일어나면 전부를 잃으니까요. 중국과의 무역 단절도 마찬가지예요. 확률은 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어나면 전부를 잃어요. 1997년 1월 한보철강 부도 때 사람들은 말했어요. 한 기업 망한 거 아냐. 10개월 후 나라가 IMF에 손을 벌렸죠.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사람들은 말했어요. 미국 부동산 문제 아냐? 1년 후 세계 경제가 무너졌어요. 위기는 항상 작게 시작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죠. 그러다 어느 순간 폭발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준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지금 통장을 여세요. 비상금이 얼마 있나요? 1년치가 있나요? 없다면 오늘부터 모으세요. 월급의 30%를 떼어 놓으세요. 6개월이면 2배가 모이고 1년이면 4배가 모여요. 지금 대출 내역을 확인하세요. 변동금리인가요? 만기가 언제인가요? 갱신이 보장되나요? 불확실하다면 지금 바꾸세요. 내일 하지 말고 오늘 하세요. 지금 이력서를 업데이트하세요. 언제 쓸지 몰라요.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구조조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미리 준비된 사람이 빨리 움직여요. 일자리를 먼저 잡죠. 위기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죠. 당신은 비상금을 모았고 대출을 정리했고 기술을 배웠고 건강을 챙겼어요. 손해볼 게 없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진 거예요. 위기가 온다면요? 당신은 준비가 돼 있어요. 1년치 비상금이 있고 고정비가 낮고 대체 소득원이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선택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1997년 1월로 돌아가 보세요. 한보가 쓰러졌어요.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시겠어요?